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대 총선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사전 투표를 하시는 분들에겐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후보들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방송이 준비한 22대 총선 후보 토론회. 오늘은 전주 병 선거구 3명의 후보와 함께합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후보들의 기조연설부터 듣겠습니다. 사전 추첨에 따라서 먼저 정동영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영입니다.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은 자존감, 목소리 두 단어가 배경입니다. 무너진 전북의 자존감을 세우고 그리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전북을 확실하게 대변하라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물가는 4.3% OECD 가운데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6, 7%로 참 살기 팍팍합니다. 성장률은 1.4%로 거의 OECD 최저고요. 거기다 무역 적자는 늘고 실질 소득은 줄어들고 이런 민생 파탄 그리고 민주주의 파손, 평화 파괴에 맞서서 윤석열 정권과 대차게 싸우고 심판하라는 그 선봉에 서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 잘 수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전희재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병 선거구에 입후보한 전희재입니다. 여러분, 그간 제가 지금 리허설이죠? 네, 계속 진행해 주실까요?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주 병지구에 출마한 기호 2번 전희재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에 3번째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20여 년 전 제가 부시장을 근무하면서 전주의 오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전주가 제2의 광역도시를 위해서 출범해야 할 그런 중차된 시기에 제가 이번 여러분의 심판을 받아서 중앙에 신분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 기조연설 1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시민 여러분. 녹색정의당 한병옥입니다. 최근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힘드시죠? 저희 가족이 5인 가족인데 사과를 너무 좋아해서 1인 1사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마트에 가면 사과를 살까 말까 들었다 놨다 여러 번 망설입니다. 사과값 하나에 10,000원. 이게 정상입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심판한다고 해서 사과값이 떨어질까요? 사과나무는 4월에 꽃 피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3월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3월에 사과꽃이 폈습니다. 문제는 이후에 날씨가 추워져서 사과나무의 절반 이상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바로 기후위기가 문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기후위기를 말하는 정당은 녹색정의당입니다. 녹색정의당에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토론은 3차례의 공통질문과 3차례의 후보자 주도권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팔복동 전주산업단지는 지난 1970년대 전북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시설은 낙후되고 산업 구조도 바뀌면서 지금은 50개에 가까운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 있습니다. 전주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해서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전희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주 산업단지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의 제1산단은 시작한 지가 한 60년이 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열악하게 됐는데 지금 전주시에서 거기에 여러 가지 복합센터도 짓고 또 도로 확장이라든지 또 주차장 건설, 공원 등을
위해서 지금 투자 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단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제조업 중심의 여러 가지 석유라든지 제지라든지 또는 섬유 이런 업종을 바꿔서 뭔가 디지털 분야, 그러니까 AI라든지 또 로봇이라든지 또 그 첨단 그런 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 용도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거기에 택지 분양이라든지 또는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새로 배분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환지 형식으로 재개발해서 거기에 나오는 일정한 소득은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재개발 또는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전주 산단이 살고 앞으로 도심지 중심이 되는 전주 그 팔복동 단지가 중심적인 그런 공업단지로 거듭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엔 한병옥 후보 1분 30초 듣겠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는 1969년에 조성되어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조성될 때는 전주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는데 전주시가 팽창하면서 지금은 전주시 한가운데 있는 모양이 되어버렸습니다. 큰 길 하나만 건너면 수천 세대가 살고 있는 만성지구가 있고 에코시티와 혁신도시에서도 반경 3km 이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저는 팔복동 산업단지에 추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전주 시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팔복예술공장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표정도 밝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에는 이미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공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연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예술작품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에 공장들이 폐쇄하거나 이전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문화예술 공간을 넓혀가는 방향이 전주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산업단지를 도시재생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 1분 30초 듣겠습니다. 팔복동 노후 산단 문제는 전주 시민의 고민거리이자 저의 고민거리입니다. 과거 얘기 하나 그리고 미래 얘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2002년에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노무현 후보와 경쟁했다가 저는 노 후보를 열심히 도와서 노 대통령이 됐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에 저는 노 대통령에게 제 지역구인 전주 팔복동의 대통령이 한번 좀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2003년 가을에 노무현 대통령이 팔복동을 방문했습니다. 팔복동 산업단지가 생긴 일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전북대와 함께 하고 있는 기계산업 리서치센터를 방문했고 거기서 탄소 산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대통령 방문 뒤에 탄소 융복합 기술 연구원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나중에 탄소 산업진흥원으로 진화하게 된 거죠. 이제 결국은 국가 탄소 산단이 됐는데요. 이건 과거 얘기고요. 앞으로 이제 탄소를 더 발전시키는 얘기는 또 다음에 한 꼭지가 더 있더군요. 미래 얘기입니다. 자, 75만 평 팔복동 산단에 지금 도시 첨단 산업지구 3만 평 한 군데 됐는데 분양이 100% 됐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같은 거죠. 근데 이것을 2개, 3개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식산업형, 또 문화산업형 그런 첨단 도시 산업지구로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BYC 그 빈터 빈 공간이 2만 평 네, 10여 년째 벌어져 여기까지 있는데 듣겠습니다. 이 문제. 정동영 후보 1분 30초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북을 제3 금융 중심지로 조성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금융 중심지 기본 계획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북 정치권의 대응이 무기력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제3 금융 중심지 돌파구를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병욱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선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공약 사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전북에 소홀했다는 증거입니다.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석의 180석도 민주당이 차지할 때 왜 전북에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고 전북을 싹쓸이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 공약조차 지키지 않는 이런 풍토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금융중심지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금융중심지법에 의하면 금융중심지란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거래를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는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비롯한 많은 금융기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보다는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다수의 민간 금융기관들과 공공금융기관들을 전주로 유치해서 전주가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끝내시겠습니까? 네. 네. 네, 이번엔 정동영 후보 1분 30초 듣겠습니다. 제가 10몇 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섰다가 실패한 뒤에 미국에 건너가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년여 있었습니다. 그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럿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뉴욕에 있던 BOA,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 같은 거죠. 이 샬럿시로 옮겨왔어요. 인구 40만이던 샬럿시가 80만 인구로 성장하는 걸 현장에서 봤습니다. 자, 이제 1,000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을 모태로 해서 이제 한국투자공사 KIC 그리고 농협금융지주 이런 것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전주의 차세대들이 잘 살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은 부산과 연계하는 겁니다. 부산이 지금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되고 산업은행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도 돕고 있죠. 근데 작년에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어요. 이 산업은행 법이 이제 개정이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산에 도와주고 산업은행 가는 거. 그리고 전주를 제3금융지로 이 금융중심지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몇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 다수의 금융기관들이 자금의 조달, 거래, 운용 등을 하는 그런 중심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그 중심지로서 서울, 부산, 전주를 말한다 이렇게 집어넣는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희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전라북도 혁신도시로 오면서 그때부터 저는 단추가 잘못 꿰어졌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2010년도에 원래 LH가 이쪽에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이쪽에 만약에 있었다면 그 더 많은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됐을 텐데 토지공사가 진주로 뺏기고 진주에 가기로 된 금융연금공단이 우리 혁신도시로 오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1,000조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는 그 운용 그 담당 직원들이 매년 27명씩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서울서 원거리 근무하게 되고 또 이 서울서 원거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직접 그 정보 교환이라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전주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근무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6년간에 164명이 떠나갔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문제가 돼서 우리 전주가 하려면 조금 전에 우리 정동영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법에 지금 현재 전라북도로 투도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서 지키고 이 정주 여건의 근무자들이 잘 주거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앞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성공적으로 여기에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두 차례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첫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후보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의 통제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의 주제는 공약 검증입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희재 후보께 그리고 두 번째는 한병호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약에 전주완주 통합을 이제 걸으셨어요. 저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요 도시와 농촌 복합 지역이 92개가 있습니다. 군산, 옥구 합쳤잖아요. 군산으로 익산, 이리, 천안, 천원, 청주, 청원, 뭐 춘천, 춘성, 경주, 월성 뭐 많습니다. 92개입니다. 92개 도농 복합 도시 가운데 90개가 합쳤습니다. 90개가. 근데 딱 2개만 지금 그대로 도시 농촌 복합이 따로따로입니다. 그 2개가 전주, 완주잖아요.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 추진하는 데서 우리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완주 중심성, 완주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성공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 만일 가정에서 우리 전 후보께서 지금 완주 군수시라면 전주 완주 통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전주 완주 통합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선택이 아니고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주 광역 도시를 가는 길에 반드시 통합이 돼야 되고 사실은 전주 완주는 기능적으로는 한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정치적으로는 좀 분리된 군수라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군수라면 이 기능을 그대로 살리면서 도시 기능을 살리면서 자치권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자치구를 만들어서 완주 자치구를 하나 별도로 한다면 그쪽 주민에 대한 자치성도 보장되고 도시 기능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러면 완주 군민 입장에서 네네. 이게 통합이 됐을 때 어떤 부담, 어떤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완주 군민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뭐 손해 갈 것이 없지 않냐. 왜냐하면 모든 지금 인터넷, 교통, 통신 전부 발달돼 가지고 생활의 불편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모든 거 오히려 더 일어나도 단점이 없다면 편한데. 네. 우리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완주 군민 입장에서. 장점은 일단 그 전주 시민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뭐랄까 자산적인 가치도 올라갈 수가 있고 모든 생활의 편의점이 올라갈 수 있고 전주 시민이라는 광역도시 시민이라는 긍지도 올라갈 수 있고 오히려 장점만이지 단점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걱정하는 게 세금, 네. 공해시설, 이제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화장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주로 밀려오지 않겠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그것은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 일부 잘못된 그 군민들을 잘못 선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에 기존 돼 있는 모든 그 시설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님비 시설이라고 하는데 각종 뭐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든지 또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주에 이미 다 현대식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완주에 굳이 옮겨야 할 그런 필요성도 없고 오히려 완주치까지 지금 쓰레기도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완주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손해를 끼칠 수 없는 그러니까 님비시설도 완주군에 옮긴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왜곡된 선전이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뭐 마지막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만일 당선이 되신다면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로드맵. 제가 볼 때는 우리 통합을 위한 그 절차가 시장 군수 또는 주민 51% 동의에 의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전북특별자치법에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그런 절차 없이 도지사가 시장 군수와 협의해서 직접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완주 전주에 뭔가 그 공동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특별자치도법에 네.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네네. 기본적으로는 완주 군민의 아래로부터의 그런 요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이제 그런 시간이 공감대를 다가서 형성하기 우리 위해서 한병호 후보한테 상생 사업을 많이 이제 네, 두 번째 해야 질문 되는데. 제가 드릴게요. 공약의 통합 돌봄에 대해서 자세히 그 의견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역 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지역 아동센터 하시는 분들이 와서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소외계층 그 아동들을 돌보는 뭐 상당히 이제 뭐 그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제 아동 수도 줄어들고 있고 또 이
그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학교 돌봄과 지역 아동센터의 그 돌봄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네, 그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지역 아동센터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에서 묘한 그 나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라도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가 말씀드린 통합 돌봄센터는 학교 돌봄을 확장시켜서 지금 현재 민간의 영역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공공기관에서 담당해서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센터를 말씀드립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전희재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정동영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에코시티가 과거 3호 사단 이전에 의해서 설립된 신도시인데, 거기에 당초에 3호 사단 이전 때는 그 기무사 부지가 같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게 한 8,700평 정도 되는데, 그게 도심지에, 그러니까 에코시티 센터에 아주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국방부에서 받아가지고 전주시에서 어떤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나 또는 주차장이나 그런 시설로 하면 참 좋은데, 그걸 국방부에서는 아마 그 돈을 주고 사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소요 예산이 매입 비용만 한 300억 이상, 또 개발까지 하면 700억 정도 그런 소요가 되는데, 전주시로서는 그런 재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공약을 보니까 정동영 후보께서는 그걸 국방부로부터 무상양해를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3호 사단 이전 그때 실무적으로 국방부를 많이 다녀서 협의를 해봤습니다만은 무상양해는 상당히 힘들고, 그래서 3호 사단 이전도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최종 결론을 내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게 지금도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그 하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국방부에서 무상으로 양해를 못 받는다면 그 8,700평을 전주시에 인수해서 일부는 가령 상업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그 지역을 백화점이나 이런 걸 유치해서 그런 재원을 활용해서 좀 뭔가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방향을 하면 어떤가, 그 두 가지를 한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무상양해요. 이제 국유재산이란 말이죠. 네네.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광주에 31사단의 기무부대, 그것을 광주 시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투쟁으로 해서 5.18 기념공원으로 만들었어요.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광주 시민은 해내는데 전주 시민은 못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왕 35사단 말씀하셨으니까 35사단 이전, 이거는 제가 처음 국회의원에 입후보했을 때 1996년 15대 때입니다. 제1호 공약입니다. 그때는 35사단이 멀쩡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송천동에 이제 아파트 꼭대기에서 사단장실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상황, 그 속에서 제가 초선 의원 때 국방위원회로 가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35사단 이전은 제가 약속을 지켰습니다. 네. 지켰는데 이제 마지막 맹장 꼬리같이 기무사 부지 8,700평이 남아 있는 건데, 두 번째, 이거는 지금 전주시 교육청이 지금 진북동 거기 너무 비좁고 지금 이제 신청사가 필요해요. 또 교육청은 지금 예산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으로 시교육청이 가고, 도교육청을 지금 덕진구에는 이 전주시 이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 8,700평 부지를 도교육청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억을 전주시가 살 여력도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두 번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그 무상양해를 받는다는 건 제가 볼 때 쉬운 문제 아닌데, 이게 기무사가 쉽지 않죠. 전주만 그러나 있는 것도 아니고 대구로 다른 지역도 세 군데가 더 있습니다. 기무사 그런 폐지된 국방부 땅이. 그런데 여기만 무상양해 받는다는 건 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노력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한병옥 후보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정 후보께서 돌봄 서비스 말씀을 하셨는데, 돌봄 서비스를 굉장히 확대하고
또 민간 영역에서 맡긴 그 돌봄 서비스를 공공 영역에서 뭔가 맞는 그런 방향을 많이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그 명분은 좋습니다. 민간 부문을 공공이 다 맡아서 요람에서 죽음까지 모든 걸 돌봄 서비스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그러한 그 재정 판단이나 이런 그런 뒷받침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정 규모가 국가 예산도 또 자치단체도 한 30% 육박하는 복지 예산인데 거의 한계에 도달할 정도로 지금 그 재정이 부담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돌봄 서비스를 그렇게 확대한다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현재 청년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일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전 후보님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 예전에 경제 성장률이 5%, 6%, 7%일 때는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창출이 되었는데 지금은 경제 성장률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 창출은 민간 영역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고 공공 영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 아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창출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지금 재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재원. 이제 재원 물어보셨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깎아주고 있는 부자 감세 그리고 법인세 감세 그 부분만 하지 않아도 10조 원 이상의 돈이 생깁니다. 부자들 감세해주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를 줄이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만 제대로 하면 아니, 전혀 감세를 재정은 하는데 문제가 지금 없습니다. 법인세가 우리나라가 거의 27% 육박합니다. 이게 거의 세계적으로 거의 제일 높은 수준이요. 근데 법인세가 높으면 부자 감세란 그 측면 볼 것이 아니라 해외 투자도 안 들어오는 것이고 또 기업이 자꾸 세금이 높으면 부담이 높으면 투자도 줄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자연적으로 거꾸로 악순환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법인세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세를 낮춘다는 것은 그건 네, 좀 여기까지 판단해봐야 듣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전희재 후보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한병욱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하고 그다음에 전희재 후보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제가 전주 시민들을 만나서 정동영 후보 하면 어떤 생각이 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동양의 밀라노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전주와 이탈리아의 밀라노가 어떤 관련성이,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느냐. 왜 동양의 파리도 아니고 동양의 부다페스트도 아니고 동양의 밀라노라고 하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밀라노는 맛과 멋의 도시입니다. 패션, 액세서리, 구두, 가방, 넥타이 이런 패션 산업으로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맛의 고장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타가 맛이 있고 해산물 들판에서 전주와 좀 입지가 비슷해요. 산이 가깝고 바다가 가깝고 평야가 있고 그래서 맛과 멋의 고장인데 대한민국에서 두 가지를 갖춘 데가 전주거든요. 그래서 전주에 제가 처음 그 조선 의원 때 이제 35사단을 옮기겠다는 게 첫 번째 공약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동양의 밀라노로 갑시다. 그래서 비빔밥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이 한옥마을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밥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판소리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한옥, 한지, 한 스타일, 한 문화로 먹고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만 해도 이게 먼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체감하지 않습니까? 후보님, 그러면 이어서 제가 관련된 질문을 드리면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동양의 밀라노의 어떤 완성된 그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주는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동양의 밀라노에 어느 정도 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와 또 하나는 후보님께서 1조 프로젝트, 동양의 밀라노 1조 프로젝트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데 후보님 이번에 출마하시면서 이번이 마지막 봉사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거든요. 그럼 후보님 당선되시면 4년 후에 과연 어느 정도로 완성된 형태가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문턱은 넘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그 핵심이 이제 한옥마을이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이 1997년 6월 30일자로 전주시 의회의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서 전주시장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혔어요. 뭐냐? 전주 한옥 지구지정을 해제한다.
도시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이렇게 발표해버렸어요. 한옥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양에 밀라노고 뭐고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비상행동을 통해서 전주시 지도부를 바꾸고 1년 반 뒤에 다시 한옥지구 재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집이 안 팔리면 시에서 사주겠다 해서 그때 한 120채가 나왔습니다. 120채 나온 중에 전주시가 한 40억 들여서 40여 채를 샀죠. 그것이 지금 공유 공간입니다. 한옥 체험관, 뭐 술박물관, 공예박물관, 이 문학관 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한옥마을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만들어졌죠. 근데 이제 2단계로 북문, 서문, 오거리의 북문입니다. 동문시장이 동문이에요. 서문교회가 서문자리입니다. 일제가 허물었거든요. 폐성령으로 1920년에 이것을 다시 문이라도 다시 세우고 사대문 안을 음식 특화거리로 만들어서 세계적인 음식 관광 도시로 만들면 지금 1,500만이 오는데요. 경주 4,500만이라고 합니다. 경주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창업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사동, 태평동 이런 데 빈집들 전주시가 매입해서 무상 임대를 하거나 싼 값에 저리 임대를 하면 거기에 창업할 음식 전문가들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전희재 후보님께 그 공약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전주시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동부대로 속도 제한 완화 네.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어떻게 바꾸실 예정이신가요? 지금 동부대로나 송천중앙로가 구간에 따라서 어떤 데는 30km 또는 50km, 60km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한 6차선 내지 8차선 광로인데 그런 도로는 30에서 50km를 50에서 60km 상향시키고 대신 학교가 있는 스쿨존의 그 이면도로는 30km에서 20km 낮추자. 제 주장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제 그 동부대로를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동부대로는 상당 구간이 60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동부대로에 30km 있는 데는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 30, 50을 50, 60으로 완화시킨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동부대로의 막힘 현상이 해결될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듭니다. 원래 동부대로나 송천중앙로가 에코시티가 들어서기 전에 생긴 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천마지구에 또 이게 한 7천 명 정도 들어오면은 거기가 교통 대란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시티 들어오기 전에 동부대로 송천중앙로가 생겼는데 그 뒤에 차량이 들어와서 전주에 지금 한 35만 대의 차가 육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 보듯 교통 대란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광대로를 갖다가 30 내지 50으로 묶어놓으면 교통 흐름이 너무나 정체되기 때문에 저는 그 속도를 그래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심야 때나 학교 등하교 시간을 제한 나머지 시간만이라도 이걸 나는 속도를 높여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22대 총선 후보자 토론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제는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지금처럼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전희재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까 한병 우리 후보님 죄송합니다. 거기 그 아까 일자리 위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더 좀 구체적으로 재정적인 그 뒷받침에 대한 그런 깊은 그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전주시 같은데 예를 들어서 크게 말고 전주시 경우에도 돌봄 서비스라든지 모든 것을 하려면 재정이 많이 수반되는데 전주시 재정 자립도가 23%입니다. 그리고 복지 부문이 한 30% 육박하는데 거의 아마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재량 사업비가 없을 정도인데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민간 부문에서 공공 서비스로 전부 전환한다면 그 재정 수요와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게. 제가 그 많은 시민들을 만나보면 또 공무원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나 도의 국가의 예산은
없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쓸 마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이기로 하면 지금 예산이 새어나가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20명도 안 되는 아주 시골 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는데 거기에 체력 단련장이라고 해서 정말 헬스 기구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말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들만 줄여도 충분히 그 예산을 마련할 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런 그래서 곳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수요를 어느 정도 전주 같은 경우 네. 특히 우리 병지구의 덕진구 쪽입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단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재정 연출이 가능한가 그건 판단을 안 해보셨는지. 이거는 이번 선거는 이제 총선이고 국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로만 그냥 일반론적인 얘기만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나 네. 전주시를 돌봄의 도시로 가장 먼저 실현해 보이겠다. 이게 저의 아니 구상입니다. 실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공헌 공약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돌봄 서비스를 가령 구체적으로 1단계 뭐 어린이들 뭐 돌봄 서비스를 이렇게 옮기는데 어느 정도 재정 수요가 있다든지 그런 재정은 어떻게 하겠다 그런 판단을 안 해보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전체적으로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결국은 전주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고 전주 시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전주시의 세수는 또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로 그런 어느 정도 늘어나고 어느 정도 될 선순환을 것이다. 그건 통해서 없다 이거죠. 예. 선순환을 통해서 충분히 재정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이라도 그 어느 정도 재정이 일자를 늘려서 그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어느 정도 세수가 올라오고 또 이게 선순환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구체적인 판단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하고 네. 그런 재원이 없이는 괜히 공한 그냥 그 뭐랄까 빈 공약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제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동영 후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동영 후보께서는 전주 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많이 그간에 노력도 하시고 또 전주 역사를 세계적인 디자인에 가미된 그런 모범적인 역사를 유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주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이 그 안에 추진됐던 것이 민선 7기에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다시 검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주 역사를 지금 새로 아마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역세권은 그쪽 전주 역사 뒤쪽인데 뒤쪽이 같이 통합해서 검토가 돼야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그 백제대로가 전주역에서 끊겼는데 그게 전주권 북부 우회도로 그러니까 용진에서 우화까지 되는 전주 북부권 대체도로 여기까지 연결시켜야 이게 아마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지금 백제로 앞에 있는 그 슬로우시티를 표방한 인위적인 그 속도를 늦추는 그런 시설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검토가 될 수 있는 건지 혹시 말씀해 주시죠. 두 가지 지금 전주 역 문제, 그다음에 역 뒤편에 있는 동북권 택지 개발 문제죠. 거기다 세 가지 두 번- 앞에 쪽에 지금 슬로우시티로 개발한 그런 그 세 가지인데 이제 천마중길 말씀이죠. 우선 그 동북권 그 15만 평 전주역 동편에 그건 LH공사 토지주택공사가 2017년에 거기에 7,800세대 공공임대, 민간임대, 청년임대 이거 확정해서 가다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전주시가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이거 다시 살려야 합니다. 왜냐면요. 이 도시 균형 발전, 철도 뒤는 완전히 지금 뭐 아니, 그건 그렇지 우범기 시장이 1960년대 다시 검토한다고 그렇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전주가 지금 한 달이면 300~400명씩 특히 청년 인구가 줄어듭니다. 어디로 가느냐? 완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청년 임대, 공공 임대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주가 인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니, 그것은 그런- 그대로 하고 이제 그다음에 그건 제가 듣고요. 되살린다는 말씀이고 네네. 전주역은 지금 원래는 2024년 6월 올해 지금 완공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이걸 방치해 버리니까 제가 어렵게 해서 전주역 신축 예산 450억을 마련했습니다만 지난 4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원자재 값이 확 올랐잖아요. 아니 됐고요.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예. 지하 통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처리를 어떻게 그래서 할 것인지 이제 백제로 지금 시에서는 LH공사부로 그걸 공공임대 할 테니까 그거를 천마중길에서 지하 자도를 만들자. 근데 거기에 한 700~800억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으로는 LH가 사업을
안 합니다. 근데 전주시 돈으로 이걸 파기에는 시가 지금 부채가 2,500억인데 또 빚을 지고 할 수 네, 있는 일은 여기까지 아니기 듣겠습니다. 때문에 전희재 그건 또 후보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이번엔 한병욱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전희재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저희 녹색정의당에서는 이번에 비례 1번으로 전북 고창 출신 나순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네. 나순자 후보는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3번이나 역임하신 전주의 근영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전북의 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처럼 작은 녹색정의당에서도 이렇게 전라북도를 중시하고 노동자를 중시해서 비례 1번에 나순자 후보를 공천을 했는데 국민의힘 비례 후보 명단을 보면 과연 국민의힘에서 전북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나 이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처음 발표된 명단에는 전북은 아예 없었습니다. 네. 20번 안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전북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항의하니까 겨우 조배숙 후보 한 명 밀어 넣었는데 국민의힘에서 과연 전라북도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다고 후보님은 생각하십니까? 뭐 그쪽에 중앙 뭐라고 당의 지도부에서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볼 때 전북이 소외됐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또 항의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앙당이 그걸 받아들여져 가지고 우리 조배수 후보를 13번 그러니까 안정권에 비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도 뒤늦게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아마 배려가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런 많은 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후보님, 제가 관련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이 있었잖아요. 네. 후보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책임 규명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후보님 생각하시기에. 이게 지금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가 6년간에 걸쳐서 준비됐습니다. 6년간. 네. 사실은 그 6년 기간을 본다면 윤석열 정부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새만금 그 잼버리 대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 후보님,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 대회 아무리 잘 준비했어도 그 대회 직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직전 1, 2년이.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여성가족부에 폐지하겠다고 한 여성가족부에 그 사업을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또 관련해서는 새만금 잼버리 사태 파행이 나니까 그걸 계기로 전라북도의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잖아요. 전라남도도 이웃 충청남도도 전라남도는 6%, 충청남도는 1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후보님께서 아까 저한테 예산 이야기, 돌봄 예산 이야기 하셨잖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예산이 감소하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시군에 있는 예산도 따라서 삭감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만 없어도 돌봄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북도민들이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그럴듯하게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지어놓고 예산은 삭감해버리는 이런 사태에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당초에 예산 정부에서 삭감했던 것을 어떻든 우리 정운천 후보나 아니 정운천 의원이나 민주당 합심을 해서 많이 살려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 살린 것이 아니고 우리 정운천 어떻든 국민의힘당에서도 같이 협치해서 살려낸 것은 그 맞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정동영 후보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동영 후보님,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치인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하나로 원칙을 많이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칙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 텐데요.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비례위성정당 만든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까지 했는데 4년 후 지금 다시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후보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성정당 방지법
만들었어야 되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저 여당이 반대하는 것 만들 수가 없는 거지요. 이 연동형 비례제는 양당제를 다당제로 가는 이 물길이거든요. 이거는 원저자가 정동영입니다. 제가 민주평화당 대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연동형으로 갑시다 해서 문 대통령이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 그 뒤에 2018년 9월 19일입니다. 평양에서 이해찬, 정동영, 이정미 회동을 통해서 자 다당제로 가자, 한국 정치를 바꾸자 이런 합의가 있어서 당시 이해찬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가 20석 내지 30석을 잃는다. 그러나 자 남북 관계가 한반도 지형이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뀌는 이 국면에서 해보자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연동형 비례가 갔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위성정당이 돼가지고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위성정당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성정당은 있을 수 없고요. 제대로 이 연동형 비례는 제대로 가려면요. 우리 국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10년 동안 예산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회의원은 특권을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400명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연동형을 갔어야 위성정당이 오고 하는 문제가 후보의 근본적으로 해결된다고 주도권 봅니다.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에게 주도권 6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한병옥 후보께요. 이 석탄 발전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석탄 화력 발전소 점진적으로 폐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하는 건 물론 막아야 되고요.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탄소가 기후 변화의 주범이죠, 주범입니다. 주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찰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못한 걸 덮고 가면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명박 정부가 있었던 것이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2008년에 취임해서 그렇죠. 2008년에 취임해서 2012년까지 2013년까지 갔으니까요. 그때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것이 4대강, 파괴한 4대강 이 자연강을 인위적으로 보만든 거 하고 22조를 집어넣습니다. 불과 한 4년 만에. 그리고 두 번째가 재벌 7개 재벌에게 7개 석탄 발전소를 허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2024년이 MB 석탄 발전소 벨트 완성의 해입니다. 올해로서 이 충청남도 서천, 경상남도 고성에 2개, 그리고 강릉 삼척해서 7개가 완성이 되거든요. 2024년에 완성되는데 이제 24년이 이제 신규 석탄 발전소예요. 자, 2030년 앞으로 6년 뒤에 우리가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를 21% 이렇게 목표를 해놨잖아요. 석탄 발전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향해서 가고 이게 지금 불과 10여 년 전에 결정해서 이제 완성된 석탄 발전소 이거 지금 당장 애물단지가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석탄 발전소를 그렇게 대량으로 재벌들한테 허가를 해서 이 한반도 상공을 탄소 먼지로 뒤덮이게 했는가 하는 이산화탄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탄 화력 발전소, 핵 발전소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기후 변화의 주범이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 이 기후 변화가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과값, 복숭아값이 오르는 주범입니다. 얼마 전에 경북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던 40대 중반의 농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복숭아 농장에 그동안 오랜 기간에 걸쳐 투자를 했는데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해에 복숭아 농사를 아예 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장에 투입했던 자본이나 이런 것들 빚에 대해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석탄 화력발전소 중지시켜야 하고 후보님 말씀처럼 국정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런 이 국정 오류를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렇습니다. 되풀이하고 있는 되풀이하고 거거든요.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전혀
진정성과 관심이 없는 것 네. 같습니다. 후보님 그리고 오로지 재생에너지도 화석 연료, 네. 석탄 발전소, 가스 발전소, 이 원자력 발전소에만 꽂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미칠 영향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만일 한병옥 후보에게 22대 국회에 들어갈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반 기후 위기, 이 기후 재앙에 대한 반대로 가는 이런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생각이십니까?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원전 방침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도 그 제품을 만들 때 탄소 배출 에너지로 그 제품을 만들면 유럽 시장에는 진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먼 미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을 편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정조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전희재 후보님께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다음 라운드에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기로 하고 그 전주 북부권 송천동에 지금 10만 건이잖아요. 거의 9만 명.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원대 한방병원에서 인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 출퇴근 시간에 5분, 10분, 15분씩 지체가 보통이거든요. 네. 근데 이 건지산로를 뚫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 건지산로를 뚫게 되면 오송제 그리고 건지산 산책로를 훼손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송천동, 호성동 또 건지산을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은 그 반대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파괴에 대해서. 그 환경 파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앞으로 정말 천마지구가 개발되면 엄청난 또 추가 그 교통 유발 효과가 나오는데 아까 오송로도 이제 연결해야지만은 건지산로를 아까 둘레길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낸다든지 최소화 피해를 주면서 2.2km 그걸 도로를 구간을 연결해줘야만이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되고 일단 그렇게 되면 소리문화전당 쪽으로 도로가 병목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에 정동영 다시 후보 이어서. 네, 주도권 6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자 주도권 토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사회자가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미래 성장 동력으로 탄소 산업을 육성해왔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섰고 국가 산업단지도 조성되고 있죠. 하지만 지역 경제가 체감할 정도의 파급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탄소 산업을 바탕으로 전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 신청도 못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을 명실상부한 전주의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한병욱 후보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전주의 탄소 산업은 매우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은 초기에 국가나 기업이 주도해서 그 산업을 육성해 가는데 전주의 탄소 산업은 2000년대 초반에 기초자치단체인 전주시가 관심을 가지면서 시작된 산업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탄소 섬유는 반도체에 이어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탄소 섬유는 철에 비해서 무게는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나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철이 사용되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탄소 섬유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효성에서 탄소 섬유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그것을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기업체가 지금 많이 유치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성 중인 탄소 소재 국가 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올해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문화재 발굴 조사 때문에 시기가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탄소산업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탄소산업에 종사하게 될 인력들을 미리미리 육성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와 기업들 그리고 도내의 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탄소산업 인력들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려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정동영 후보 1분 30초 듣겠습니다. 이 탄소 산업과 관련해서는 뭐 스토리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2003년도에 처음으로 팔복동 산단 만들어지고 나서 현직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팔복동을 방문하게 성사시켰고 거기서 이제 실마리가 돼서 탄소 산단이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요. 이제 2009년입니다. 2009년에 그때 이제 송하진 시장인데 탄소 산단 조성을 위해서 우선 그 용역비 20억을 이제 도에서 협의해서 산자부 거쳐서 갔는데 기재부가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 시장 그때 시장께서 저에게 이제 SOS를 쳐서 머리를 맞대고 국리한 그때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꿀꺽 삼키고 그 이명박 대통령의 참모인 최준경 경제수석 왕수석이라고 전화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동영이가 간청하더라고 얘기 한번 해주시오. 내 고향 전주가 먹고 살 것이 없어. 탄소 이거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 예산 좀 살려주시오 하는 사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대답이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고 20억 깎았는데 50억 해주라고 그래라.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해로 시작된 탄소 산업인데요. 앞으로 이 탄소 이 실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실을 이거를 직물로 만들어서 이거를 지금 국방과 우리 방위 산업과 결합해야 합니다. 이 전차, 이 드론, 경비행기 이런 무기 산업과 네. 탄소를 결합해서 새만금 쪽에 듣겠습니다. 새로운 1분 그런 30초 산업 비전이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희재 후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전주가 탄소 산업을 주요 먹거리로 하겠다고 좀 벌써 한 20여 년 됐지만은 아직 이렇다 할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탄소 산업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경북 구미 가면 구미공단에 더 큰 단지가 탄소 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일본 도레이사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레이사에서 주로 국내 시장을 다 거의 석권하고 있고 지금 효성에서 나오는 것은 주로 95 내지 97%가 해외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전주 국가 그러니까 20만 평 산단이 그 하반기부터는 이제 분양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그 양질의 관련된 그 탄소 산업체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효성이 2028년까지 10라인으로 증설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원활하게 예정대로 돼야 되고 거기다가 더 필요한 것은 우리 그 탄소 관련된 그 일자리, 전주형 일자리 창출 지금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산자부에서 그걸 빨리 지정을 받아서 지금 그 전주 일자리형 탄소 산업 그 진흥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이 원활하게 2026년까지 1,026억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는데 240명을 고용 창출한다고 그런 사업들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네, 세 번째 공통 질문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엔 오늘 토론의 마지막 후보자 주도권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진행 방식은 같습니다. 마지막 토론이기 때문에 상대 후보에게 답변 시간 적절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동영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전희재 후보님과 얘기하다 중간에 끊겼는데요. 건지산로 얘기입니다. 네, 건지산로 아까 말씀드린 제가 대로 이제 질문 질문 하니까. 답변 그 건지산 훼손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네. 또 오송제 훼손 이거 곤란하다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대안이냐? 대안은 지금 여기 판례를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 동부우회도로 간선도로죠. 거기서 원대 한방병으로 가는 송천중앙로 이거 하나가 지금 간선도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0분 15분씩 정체를 하는데 이 송천역 사거리에서 조금 더 가서 이제 오송로라는 게 있잖아요. 오송초등학교 옆으로 해서 그게 송천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압니다. 현대 신일 아파트 그다음에 현대 4차 현대 아파트 거기서 이제 멈춰요. 네. 멈추는데 그 멈추는 구간에서 사유지 몇 필지만 매입을 하면 공원 일몰제 등등으로 해서 전주시가 매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 회관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 전북대 기숙사 있고 그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경단로 그 전북대학교 쪽으로 가는 그 도로가 연결되는데 이게 76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뭐 큰 예산 아니라고 봅니다. 100억 뭐 이쪽 저쪽이면 가능한 그런 공사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북부권에서 동부의 도로를 축으로 해서 간선도로가 하나가 더 생기는 셈이 두 개 이 쌍길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당장의 교통 체증에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뭐 질문이 아니고요. 이제 그 질문을 짧게 하나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라북도에 너무 했어요. 예산 칼질에다가 정말 이 17개 시도 가운데 어떻게 다른 데는 16개는 1%라도 다 올라가는데 2, 3%. 전라북도만 1,600억을 깎아버립니까? 우리 전 후보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년 동안 전라북도에 잘한 거 있으면 한 가지만 좀, 전라북도에 잘해준 거 있으면 한 가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뭐 전라북도만 뭐 특별히 제가 꼭 집어서 제가 뭐 그쪽에 깊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이제 예산 문제는 이제 그간에 우리 새만금 등등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비교적 많이 상승이 됐죠. 불과 몇 년, 5년 전에 한 6조 대에서 9조 대로 상승된 게 아니라 전라북도만 깎아버렸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을 다시 새만금은 잘한 게 아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뭐 잘한 게 생각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뭐 그 전라북도만 꼭 집어서 잘했다 제가 이거 평가하기는 그렇고 우리 전 후보가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한테 잘해준 게 한 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잘해줬으면 밀어줘야 되고 잘못했으면 심판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심판은 대통령 심판은 어떤 특정 지역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한 것은 그대로 잘한 걸로 이제 인정을 전라북도는 하면서 잘한 게 없다 이거죠. 전라북도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병호 후보께 어제 그 리사이클링 타운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제가 이걸 이제 천막 농성장에도 방문해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음식물, 폐기물, 그 폐수 처리 시설에 전주에서 나오는 거를 잘 정화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충청도, 경상도 저 어디 수도권에 있는 그 음식물을 내서 나온 폐수를 수천 톤, 수만 톤을 전주로 싣고 와서 여기서 처리를 했단 말인가? 전주 시민들이 몰랐잖아요, 이거. 네. 예? 이거 시의회가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시민들을 전주 시민을 뭘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런 그 야미 장사를 통해서 1년에 30억씩 챙겼어요. 태영이 이거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맞습니다. 동의하고 더 심각한 것은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매우 열악하다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일하신 노동자분하고 대화하면서 눈물이 났는데요.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고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를 못 타고 계단으로 올라서 10층을 간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악취가 나기 때문에 같이 타는 사람들한테 눈치 보여서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싶어도 몸에서 냄새가 나니까 안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조건에서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 네. 않아도 될 여기까지 처리까지 다 듣겠습니다. 해가면서 지금 11명의 네, 노동자들이 해고의 5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모두 계속 관심 사용하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계속해서 전희재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 후보께서 답변을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하신 것이는데 그 전주역 역세권 개발과 또 연계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LH에서 지금 난색을 표명해서 그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전주역 지하 차로를 개설하기 어렵다 이런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거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안이 있다는 겁니까? 그거하고 그다음에 백제로에서 전주역 끊긴 그 슬로우시티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현실적으로 지금 우선순위가 이제 급한 게 동북권의 그 공공 임대 아파트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LH 사업을 다시 복원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1번이고요. 전주역을 제대로 지을 것인가가 이제 2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마중길에서 동쪽으로 지하로 뚫으면 좋은데, 그건 이제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란 말이에요. 전주시 재정 입장에서는. 그리고 LH는 그거를
그 개발하는 대신 그걸 뚫어주는 것은 자기들 못하겠다고 이미 입장을 밝혔기 그렇다면 때문에 그쪽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쪽에 아무리 공공임대를 준다고 해도 그쪽 연결도로가 안 되면 이제 우회도로가 있겠지만은 도시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우회도로와 함께 이제 그 남쪽과 북쪽에 있는 골목도로죠. 지금은 비좁은데 그것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백제로가 더 끊기고 이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답변을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송천 중앙로 이런 교통난을 해소하고 오송로도 연결하는 것도 좋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전철을 전주에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너무나 길기 때문에 경전철은요. 네. 송하진 시장이 그거 중단했을 때 전주 시민들이 그 결단을 아주 칭송하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2004년도에 여론조사에서 1,550명에서 67%가 찬성을 했습니다. 그 뒤 얘기인데요. 네네. 한때 이 대한민국의 경전철 열풍이 불었어요. 미국의 뭐 경전철 아니, 회사가 로비를 알겠습니다. 했는지 뭔지. 네. 근데 경전철로 성공한 도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의 아니 지금 도시를 서울에요. 가봐도 서울 여의도에서 서울대 가는 신림선이라든지 난곡선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전주에 지금 8달러 같은 도로의 폭이나 구조로 봐서 또 전주천 다리라든지 이게 지금 경전철에 적합한 지형 구조가 그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우리 그 한 후보님 아까 이제 원전 정책을 굉장히 비판하시는데요. 어떻든 윤석열 정부에서 원전 정책을 다시 재생시킴으로써 사우디라든지 또 이런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투자 유치를 하게 됐고 투자 유치 또는 우리가 그 공사를 수주해가지고 세계적인 수준을 인정받아서 우리가 뭔가 여야를 많이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큰 수익을 얻고 있다. 나는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 파리 기후 협약을 아마 탈퇴할 겁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은 화석 연료를 정책을 완화할 겁니다. 그렇게 그 지도자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겁니다. 이 기후 협약이라는 것이 지금 바이든은 뭐 열심히 준수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러시아 이런 데는 가입도 않고 탄소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호주도 탄소세 도입을 한 지 2년 만에 폐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화석연료를 쓰는 대기업 100개 중에서 적어도 25개 내지 40개, 50개 정도가 이익보다도 탄소세가 더 많아서 좀비 기업이 된다. 이 회사가 없어진다. 그런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는 세계적인 추세와 여러 가지를 봐가면서 우리 경제 상황을 같이 비교하면서 판단해야지 무조건 뭐 탄소세 도입이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아까 유럽 쪽은 뭐 탄소세 도입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유럽에 수출하는 제품들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맞게 또 탄력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겠죠. 회사별로는. 그래서 탄소세가 바로 도입이 능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보님 말씀대로 하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이러다가 잘못하면 사과 하나에 3만 원, 4만 원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원전을 수출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했는데 MOU를 체결한 것이지 실제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이야기 하셨는데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인가요? 아니, 지도자는 뜻이 그러니까 아니라 트럼프가 가는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야지. 아니, 트럼프가 가는 방향이니까 우리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게 이건 문제가 맞지 아니라 않다고 생각을 그게 합니다.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를 어떻게 이제 경쟁력을 갖추자 이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후보 주도권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병옥 후보에게 주도권 5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희재 후보님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후보님 자영업 해보신 경험 있나요? 저는 공직에 평생 근무했기 때문에 자영업은 안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농사는 지어봤습니다. 혹시 그러면 시골에서. 가까운 지인분들 중에 네. 가족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이쪽 가요. 네. 네. 자영업자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지금 대출 연체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그 대출 자금의 대부분이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정부에서 낮은 이자로 대출해 줄 테니까 대출 받아라 해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3년이 지나고 나서 대출 이자가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그때 코로나 시기에 차라리 폐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녹색정의당에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 이자 어떻게든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 자영업자들 대출 관계는 꼭 뭐 현 윤석열 정부에서만 그런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코로나가 그 전에 발생했고 그 전 정부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자영업자들 도와주는 차원에서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꼭 뭐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는 저는 그런 이야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어떻든 네. 그래서 이 자영업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일정한 경우 뭐 이자 보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저는 때문에, 후보님 저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기업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사내 유보금을 거의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힘들다고 하면 법인세 깎아주고 또 무슨 R&D에 쓰면 세금 깎아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기초를 담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에 대해서 현 정부가 저는 너무 등한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정동영 후보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얼마나 차이 납니까? 14조 대 8천억입니다. 14조 대 8천억. 14조 대 8천억. 후보님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짓겠다고 하는 새만금 신공항이 정말로 국제공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8천억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8천억으로 짓겠다고 하는 새만금의 신공항은 과연 정체가 뭐냐? 지금 있는 군산공항의 확장판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녹색정의당은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만 정말로 신공항 건설을 찬성해서 새만금의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하면 최소한 가덕도 신공항의 3분의 1이라도 2분의 1이라도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산공항의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캘리포니아입니다. 필라델피아로 되어 필라델피아입니다. 미국입니다. 우리 전북 도민들도 생소하실 텐데 이거 네. 우리 땅이 아니에요. 미국 맞습니다. 땅이에요. 미국 땅.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땅에 있는 비행장을 우리 비행장이라고 착각할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새만금의 1억 2천만 평을 70만 평을 산업용지로 해서 그거를 국제적인 그런 이 투자 단지로 만들겠다는데 공항 없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제 김해는 지금 저 서울, 김해, 제주와 함께 이제 3대 공항으로 이제 수요가 1년이면 몇 천만 명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서산 민간공항이라든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그런 규모가 이제 7, 8천억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확장할 때 더 될 수 있지만 지금 8천억짜리도 지금 안 주려고 그러는 판에 뭐 14조의 3분의 1, 5조짜리를 뭐 덜렁 활주로만 크게 해서 가덕도는 3,500m짜리예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필요 없죠. 지금 후보님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거론되는 곳이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에서 불과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공항은 우리 땅이지만 우리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산의 많은 시민단체들이 우리 땅 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군산공항에서 1.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것은 곧 미군 기지의 확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공항 부지에 대해서도 후보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그 사이에 지금 군산공항과 새만금 신공항 부지 그 사이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갯벌이 있습니다. 수라갯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수라갯벌입니다. 그곳에 수많은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갯벌은 꼭 보존해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후보님 어떻게 여기까지 생각하십니까? 듣겠습니다. 한병옥 후보 예. 주도권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준비한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 듣겠습니다. 먼저 전희재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 발언에서 제가 실수한 점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전주 병지구에 출마해서 전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전주의 제2의 광역도시로 출범하기 위한 그런 출발점에서 기여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주가 더 잘 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관련된 제도나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대도시 광역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든지 또 전북 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특례라든지 중앙 권한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힘을 주시면 중앙에서 그런 역할을 우리 지역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4월 10일 선거에서 저에게 귀중한 한 표를 주셔서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엔 한병옥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원칙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시민 여러분 덕분에 녹색정의당 지난 20년 동안 원내에서 3당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당은 작았지만 녹색정의당이 그동안 이룬 성과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카드 수수료 인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한 발 앞으로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보수 양당이 원칙과 정의를 저버리고 편법과 꼼수로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 때 녹색정의당은 외롭지만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 녹색정의당 실망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녹색정의당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녹색정의당답다라는 말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동영 후보 마무리 연설 1분입니다. 잘했으면 밀어주고 못했으면 심판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적어도 선거날 하루만은 확실하게 국민이 주인입니다. 365일 다 주인이지만 그러나 현실은 권력자가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날은 반드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특히 전북은 얼마나 무시당하고 홀대당했습니까? 이거 뭘로 대응해야 합니까? 최고의 투표율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 정권도 좀 신경 쓰고 무서워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투표 포기는요,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을 도와주는 일이 됩니다. 기득권을 돕는 일이 됩니다. 투표 참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지요. 전라북도가 이번 총선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 투표율로 우리 국민들을 깜짝 놀라게 또 윤석열 정권을 놀라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후보들의 마무리 연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JTB 뉴스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토론회 예고드리겠습니다. 4월 2일부터 4일까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총선 후보 법정 토론회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전주을, 익산을, 전주갑 선거구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